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져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에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 다 이뤘다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이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인류 전체를 향하여 준비하는 내용으로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제는 적용시키고 나타내는, 즉 하나님께서 각 국가 각 나라마다 각 단위 국가 안에 국민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 것이다.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과거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인간, 지구라고 하는 태양계 은하계가 존재하는 한에서의 인간의 이 존재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교회의 위치가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이제 모델로서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현재 우리가 위치가 있는데, 또한 이때에 대한민국 정권, 현재 그 정치적인 상황, 우리나라 상황이 인류사에서도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비교되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체가 민주 하면서 민주화, 마치 민주를 말하면은 그 자체가 성역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5.18, 지금부터 우리나라 30년 전에 일어난 5.18 강주, 북한군, 이거는 그 공작이고 폭거입니다. 폭력적인 그 사례가 분명한데, 여기에다 민주화를 딱 갖다 붙이는 바람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 성역이라 성역. 광주시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아니면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면은 그거 갔다가는 뭐 이번에 황교안 씨도 가보니까 막 완전히 뭐 배척 당하죠. 배척. 뭐 물을 갖다 뿌리는지 그 대낮에 멀건 대낮에 뭐 우산을 갖고 방어를 해야 될 정도로 막 이 오물을 갖다 뿌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에 민주화하면은 성역이 돼버린다. 이제 민주화라는 것 성역의 또 하나는 뭐냐니까 세월호 참사죠. 세월호. 이거는 분명히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해요. 중국의 개입이 분명하다 하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북한하고 연결시키는 게 있는데 북한이 공작이다 이래 하는데 저는 그래 않습니다. 북한의 공작은 어설픈 거예요. 어설프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공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 주장하고 싶어요. 중국의 개입이다. 철저하게 이거는 인명이 죽을 줄 아는데 단원고 학생들이고 그 당시에 누가 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측을 안 씁니다. 그냥 배를 침몰시켜서 사람이 누가 죽든지 간에 중국이 가져오는 발상이죠. 사람이 죽든지 간에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 그건 중국이 하는 거예요. 중국 개념거래 사람 몇 명 죽고 많이 죽고 이건 관계없어. 어쨌든 자기들이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는요 걸리는 것은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없애버리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흠을 잡아가지고 그 고리를 연결해갖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촛불 집회 밤에 하잖아. 밤에 누가 모인지도 모르는 거죠.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야당 대한민국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낮에 하는 거예요. 낮에 누가 출연하고 어떤 말하고 분명히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요 집회하는데 누가 나왔다 누가 지금 이야기한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 하면은 촛불밖에 안 보이고 그 누가 왔는지 모르는 거죠. 동원된 사람이 정상적으로 와야 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광주에 있는 북계군이 전부 다 동원되어가지고 촛불만 떡 들고 왔다가 다시 내려가든지 중국의 교포들이 중국의 여행객들이 와서 참석하든지 또 중국에 관계되었던 수많은 우리나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밤에 왔다가 싹 흩어지는 시민들이 가는 거는 사실은 그 참석한 전체 사람 수에 비하면요 사실 얼마 안 되죠. 근데 그걸 이제 법원이 보고 100만 명, 100만 명 단위에 이래 오니까 그 법원이 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이래갖고는 전원 합의 이래갖고 탄핵되어지는 이 절차를 우리가 본단 말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민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건가 그 상태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여주는 현재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야기할 때 또 어제부터 이야기되죠. 딸이 지금 태국에 그 손자의 빙자에서 아이 공부를 위해서 간다는데 공부를 위해서 간다는데 왜 태국같이 그렇게 허름한 데로 갈까요? 태국도 그것도 태국의 어떤 중심도 아니고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국경되어지는 그 위치에 가 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인질이다. 인질. 그 대통령의 딸이 인질되어 있는 민주화 하면서만 나오는 그 어떤 대통령이 딸이 지금 북한에 의해서 인질적인 위치에 지금 가 있다. 어떤 그 상황인지 부모로서요. 대통령인들 뭐 하겠으며 그게 어떤 지위가 주더라도 딸이 인질로 가 있는 그 극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거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일 하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이 있다니요. 넙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넙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민주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놓고 도대체 이게 바른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그리고 이 민주가 넙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소 중에서 또 다르게 우리가 설명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민주의 시작이 되어질 때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즉 유대인의 그 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대한민국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개입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개입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수 있는 이 요소가 있다는. 왜 그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여기에 개입해야 되느냐. 뉴스에 계속 이스라엘의 말이 나와요. 잠깐
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던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에 어떤 내용의 사건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유튜브에서는 좀 아주 흔하게 나와요. 모사드가 개입한다. 모사드 개입한다. 모사드 개입한 시점을 제가 어제 제가 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인질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아랫게 들었죠. 아랫밤에, 주일 밤에. 그걸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사드 이야기가 들어오는 이 내용 시점하고 인질로서 딸이 태국에 가는 그 시점하고가 이게 맞아가는 거예요. 그때쯤에서 작년 이때쯤인가 언제부터 모사드가 한국에 온다 이런 정보가 저한테 들어졌어요. 그것도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건데 여러 데서를 보다가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왜 갑자기 여기 오냐? 이 상당히 우리 정부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건데 하는 걸 했는데 그때가 인질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자기들의 어떤 국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어진 거다 하고 보는데, 지금 민주의 너비락 하는,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민주의 너비락 할 때에 이스라엘이 개입한다 하는 이 내용하고, 민주가 처음에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국가의 또 이론적으로 헌법에 나타나는 표현에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데서 민주, 주권 이래가지고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성역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어 있는 이런 거로 되어 있을 적에 헬라 사회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째서 민주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스라엘은 왜 2500년간 방랑 역사가 되었나 하는 걸 한번 연결해 본단 말이죠. 그 방랑 역사 끝났는데 지금 현재 민주의 너비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되는 모사드가 관여한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연결을 하니까 와서 왔는가 보다 하는 중 넘어가지만은 저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두고 보면서 이스라엘의 성경에만 제한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왔느냐. 물론 우리나라의 2000년 전이라고는 2000년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2000년에는 분명히 유대인의 개입이 있는데 2000년 지난 지금의 또 이스라엘이 개입한다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이런 연관성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민주라는 것의 처음 시작이라고 보는 일반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민주라고 하는 이 사상이 2000년이라 하는 이 연대를 두고 볼 때 헬라 사회를 가는데 그것을 근거를 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헬라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민주에 대한 내용과 주권에 대해서 한 번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내용 민주란 말과 그 주권이란 말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습니다. 표현한 거예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즉 주권력이죠. 주권력. 에베소에서 나오는 표현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모든 정사와 권력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여기 나오는 정사, 권세, 능력, 주관,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름 가진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가는 요 이름 할 때는 요 자가 이게 바로 주권자란 말이에요. 주권자, 주된 권력.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딱 쥐고 있을 그때에 집중이 되는 그 내용을 분해해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경의 표현이라 하면은 주 권력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철학자, 헬라사에서 남아있던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그것에서 로마 사회가 받으니까 그때의 이 철학자가 말한 주권이 주된 권력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한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는 표현되어지는 건데, 권력은, 주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왕정이다, 왕정. 왕이 통치한다 하는, 왕이 통치한다 할 때 주된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온다.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주된 권력이. 왕으로 통치한다. 또 왕으로 통치하는 권력이 나오는 것 외에 귀족들이 통치한다. 귀족들. 원론제저는 해체제로 하고 나오는 이게 주된 권력은 왕으로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귀족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 그럴 때 주된 권력이 시민에게 나온다 할 때 나타나는 내용이 민주라는 말을 쓰는 거죠. 민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거예요. 그 민주와 주권이 같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민주를 쓰고 있는 모든 민주를 이래 갈망하는 정치에는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에. 민주. 그러면 뭐 참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주권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정통적인 선례에서 지금 국가에 대해서 주된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표시를 하는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주권을 국민에게 있다 하지만요, 일본 같은 데는 그리 표현 안 하거든. 또 영국 같은 데도 그리 표현 안 해요. 주권이 어디 있다라고 할 때 소위 말하면 왕으로부터 오느냐, 어떤 귀족으로부터 오느냐, 의로부터 오느냐, 이런 걸요, 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에게 있다 하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그 근거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온다. 주권에 대한 이 내용은요, 나중에 많이 변하고 옵니다. 오랫동안 변하는데, 국가에 대한 개념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성경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면은 그 변정론자들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그건 또 있었잖아요. 또 이야기하는 사람, 15세기에 이야기하는 사람 있었고, 그 다음에 국부론 이야기하고, 군주론, 국부론, 이렇게 넘어오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표현하는 지금 현재를 2012 바꿔내라 하고 하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이 개념이고, 국가 안에 있는 권력 자체가 주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민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온 인류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그 내용을 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로 분명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게 17세기에 보댕이라는 사람이 또 이 주권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이야기합니다. 별도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권에 대한 내용만 갖고 보댕이 이야기한 것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한 주권에 대한 것만 접근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이에요. 그러면 17세기면 1700년이에요. 1700년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가 2000년. 2000년 사이에는 그럼 도대체 왜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느냐라는 거죠. 여기는 바로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을 수가 없는 590년 이후로 주권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을 못하는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주권하고 국가하고 개념은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민주를 가장 민주냐 귀족이냐 의회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의회가 들어야는데 의회로 나올 거냐? 그러면 입헌 군주국가가 되고 입헌 그 국가 체제를 영국 같은 데가 바로 그런 국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왕으로 해갖고 넘어오는 태국 같은 데는 왕에게 있다, 한 절대적인 권력의 왕에게 있다 할 때 비교되어지는 세 가지, 왕정, 귀족, 민주, 이럴 때 나오는 게 민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있다는 말 자체는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민주를 근거로 하는
국민들에게 권력이 있다.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표시는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내용이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 위치가 있느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무슨 역사? 방랑 역사가 안 되었더라면은 하는 거예요. 요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이 개입이라 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내용에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도 그 의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그 분명히 그 의회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의회를 준행해서 뭐 대부분은 그렇게 결정된 대로 가겠지만은 하나는 절대 포기 못하는 뭐 의회고 뭐에 관계없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즉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적에 그 내용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원하고 있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2000년이 지나와서 교회가 지금 이 내용을 받아들이자 하고 하는 건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의회는 있었어요. 사내들인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를 우리가 보면은 사내들인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조작이죠. 지금에 보면 완전히 민주의 넙인 거예요. 민주의 넙. 그 당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고 뭐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선한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게 의회가 했단 말이에요. 의회가. 민주가 했단 말이에요. 민주. 백성들의 뜻을 우리에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하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결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런 자세가 있었는데 방랑 역사가 없었다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날의 모사드와 같은 저런 행위가 각 나라 각 국가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 인류는요.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민주의 불길을 잡고 어떻게 온다? 자꾸 올 수가 없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기 소위 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요 철두철미한 개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의회가 그렇다는 거 의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도 그런 거예요. 개인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거기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호칭을 하고 다른 걸 인정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걸 다른 것으로 인정한다 하면요.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주가 거기에서 주권이 적용되어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봐봐요.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그런 청년이 개인마다 다 그렇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헬라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암흑 역사, 방랑 역사가 아니고 그들이 만약 어떤 주권 국가로서 어떤 주권이 그야말로 민주처럼 백성에게 있고 하는 이런 것이 허락이 되어졌다면요. 인류의 역사가 변해도 한참 변하죠. 한참 변하죠. 이 부분을 비교해 봐야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비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건이 당시 헬라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데 하고 지금 이제 민주라는 이 내용을 갖고 연결해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비교를 못해요. 교회만 하는 거죠. 교회만.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예를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요소, 지금 우리가 3.1 운동하고 연결한 내용에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 사내들인 공예에서 결정했는데, 여기 결정한 것 중에서 사내들인 공예 의원이면서도 그게 찬성의 표를 하지 않는, 표시를 하는 거죠.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하는 그 현장이요, 있어요. 그런 현장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무덤에 얹을 때,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을 묻히는데 그 표시를 하기를 그런 거예요. 23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회원에서, 거기서 회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다 할 때, 그때 그 가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죠. 이 여자들이. 여기 지금 3.1 운동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 연결하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같이 3.1 운동을 통해서 계속 연결해 보려고 하는 요소예요. 이 부분이 아주 큰 줄기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볼 거는, 민주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요걸 알아야죠, 요걸. 민주라고 할 때, 지금 현재 민주라고 하는 것을 헬라사에서 보는 요 내용의 줄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는, 분명히 부딪힌 요소가 있는, 그래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는 그 끝이 헬라인데, 실제로 민주라고 하는 내용은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그 잃어버린 민주를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국가에서 정체성은 바로 잃어버린 민주를 찾는 거고,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민주에 너버려진 이거는요, 철저히 거부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민주가 아니고, 민주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는요, 교회는 다시 유대인의 2000년을 뛰어넘어서 창세기 2장에서 찾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그런 어떤 개념이 있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